자, 고구려의 건국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고구려는 일단 졸본에서 건국을 했거든요. 네, 졸본에서 건국을 했는데 파란색으로 할게요. 졸본에서 건국을 했는데 국내성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도읍을 옮기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세운 사람 주몽이고 1세기 후반에는 태조왕 때 동해안으로 진출해서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했어. 요동 지역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반도 하나 튀어나와 있으면 이쪽에 요하강이 있는 요하강의 동쪽을 말해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다. 그리고 옥저는 어딘지 알지? 그리고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왕위 세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왕권이 강화되었다 라는 걸 의미하겠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왕 고국 천왕 때는 부족적이니까 그냥 같은 그 누구라고 해야 되니 친척들끼리 모여 살았다면 이제는 행정적으로 왕이 그러니까 가르는 대로 그렇게 해서 마을이 갈렸고요. 나눠졌고요. 왕위도 드디어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서 아빠가 아들한테 왕위를 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통해서도 왕권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점점 왕권이 강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이라는 왕은 이제 교과서에 이름이 막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왕 그 땅을 엄청 넓혀가지고 미친 듯이 땅을 넓혔다. 뭐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서 이 정도는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냥 낙랑군을 점령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 이런 말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국원왕은 이제 금초고왕이 그때 당시에 4세기경에 그 백제가 전성기였어. 그때 이제 고구려에 와가지고 백제가 이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이제 죽이고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림왕 때는 본격적으로 고구려가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 왕은 중요해요. 발표. 일단은 불교를 수용하고 불교 그다음에 태학을 세워. 태학은 학교죠. 빽조한 거 같니? 그다음에 율령을 반포했어요. 불교를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 그다음에 학교 세우고, 그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반포했다. 그 말은 굉장히 왕권이 세지고 앞으로의 이제 그 왕위가 더 이제 전성기가 나오는 왕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성기의 왕들이 옵니다. 광개토 대왕 그리고 장수왕입니다. 네, 광개토 대왕은 이제 활발한 정보 활동을 해요. 활발한 정보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땅을 여기저기를 차지해. 첫 번째는 한강 이북.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고 신라에 침입한 외놈들을 격퇴해서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증거물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요강 단지처럼 생긴 그릇의 밑바닥에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런 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동 지역을 완전히 확보해서 요동 지역은 철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거든. 그래서 지하 자원 확보했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제 영락이라는 연호를 써서 원래 연호라는 거는 황제, 그러니까 곧 중국에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자주의식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중국과 대등하다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아까 썼던 호우명 그릇. 이 출토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왕권이 강했던 그 시기가 왔습니다. 전성기예요. 그다음에 광개토대왕 아들 장수왕은요 남진 정책이라는 걸 해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남진은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말하며
천도를 했는데 수도를 그 앞에서 국내성이었는데 지금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 그러니까 남쪽으로 좀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게 남진 정책이라 하고요. 그 남쪽으로 왔다는 거는 어쨌든 아래쪽에 있는 땅을 먹겠다라는 거니까 아래쪽에 있었던 신라와 백제는 나제 동맹이라는 걸 체결해요. 그래서 이제 군사 동맹을 맺어서 맞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공격을 해가지고 백제의 이제 한강을 차지하고 백제가 그 전에 한강 갖고 있었거든. 한강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왕권 강화를 통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장수왕이 굉장히 이제 왕권이 세졌으니까 약간 자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이다. 그리고 뭐 태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요 시기에 요거부터 볼게요. 요 시기의 외교 정책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고구려 중심에 있어요. 고구려를 중심으로 유연이라는 민족과 북위라는 나라, 남조 고구려 아래쪽에 이제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화살표 쌍화살표는 대립관계에 있다는 거 서로 싸웠다. 근데 줄 있는 거 서로 사이가 좋았다 이거거든. 그래서 얘네는 동맹관계고, 그죠? 얘네는 동맹관계고 이렇게 서로 다 사이가 좋았지만 얘네들끼리 서로 싸웠다. 이런 관계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독자적인 세력을 서로 견제하며 공존하는 다원적 질서다. 다원적 국제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고구려의 독자적 세력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힘이 제일 센 나라니까 제일 잘 지내야지. 그잖아요. 우리도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잘 지낼 수밖에 없잖아. 싸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이제 천하관이라는 거는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는가 거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고 칭하고 자신을 하늘과 연관시켜서 모두루 묘지라는 곳에 해와 달의 아들이다 이런 게 칭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독자적인 천하관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하의 중심임을 과시했다라는 거지. 그만큼 힘이 셌으니까,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장수왕 때는 비석을 2개 세우는데 하나는 이제 그 아빠를 위한 경계토 대왕 릉비고 교과서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중원 고구려비 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같은 말로 충주고구려비라고도 하고 이제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중앙에 있었던 남한강을 진출했다라는 걸 기념했던 비석이고요. 강계토 대왕릉비는 이제 아빠의 업적 같은 거를 아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 빨간색한 거 당연히 다 외워야 되고 얘들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는 거 위주로 해보세요. 잘 봐요. 일단 첫 번째 왕의 순서를 외워야 돼. 앞 글자만 따서 외울 겁니다. 태고, 미고소, 태고, 미고소, 광장 이렇게 앞 글자 따서 먼저 쫙 외울 거예요. 태고, 미고소, 광장, 태고, 미고소, 광장 이렇게 다 외워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는 선생님 아까 강조했듯이 효수림왕, 경계토대왕, 장수왕 이렇게는 거의 뭐 돌아가면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뭘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는 무조건 기억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됐죠? 자, 백제로 가겠습니다. 백제는 이제 백제를 세운 애들은 고구려의 유이민, 그러니까 주몽의 아들이라고 했죠. 고구려의 유이민인 온조가 건국했는데 온조는 서울 위례성에다가 노읍을 잡고 이제 성을 쌓고 건국을 했어요. 지리적 이점을 이용했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가 한강 지역이니까 중국 문물을 일찍 수용할 수 있었고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중국 군영과 대결과 성장하면서 자라갔다 이거야. 그러다가 이제 최초로 3세기경의 고이왕 때는 마한 지역을 통합하고요. 마한 알지?
그 사만 중에 하나죠. 그리고 관등제와 간복제, 공복제라고도 하는데 이거 등급 마련하는 거고 옷 색깔 다르게 입힌 거지.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초고 왕 때는 드디어 한강을 차지해서 이 근초고 왕이 백제의 전성기예요. 전성기. 그러니까 한강을 차지했다는 건 그 나라의 전성기라는 거고, 그리고 고구려까지도 이제 이때 힘이 세서 아까 우리 고구려 할 때 나왔죠. 고구건왕이 죽었잖아. 이제 이때 왕이 누구? 근초고 왕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를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이게 그 한강 남쪽 지역에 함경도가 아니라 평안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평안도면 그러니까 막 개성이나 이런 데 있는 약간 그 북한에서 남쪽에 있는 거, 그 대외 지역을 평창해서 요서 지역, 산동반도 지역, 일본의 그 당시는 외라고 불렀으니까에 진출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진출했던 흔적이 칠지도라는 7가지의 가지 있는 거 있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우리가 선물해 준 거잖아, 그죠? 하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여기에 나온 게 증거물입니다. 책에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침류왕 때는 불교를 수용하고요. 프롬 동진이라는 건 동진이라는 나라로부터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불교를 수용하고, 비류왕 때는 이제 그 신라와 백제는 혼인 동맹을 맺어요. 나제 동맹 중에 혼인 동맹.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계로왕 때는 고구려에서도 우리 왜 그 굉장히 힘셌던 왕이 장수왕이었잖아. 그 침입해서 전사하고요. 그러면서 한강을 뺏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장수왕 할 때 한강을 차지했지. 그때 계로왕이 죽으면서 천도를 합니다.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웅진성은 지금의 충청도 부여 지역, 아니 부여 아니에요. 왜 이래요? 공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다음에 동성왕 때는 약간 부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혼인 동맹을 통해서 좀 더 튼튼하게 동맹을 강화했고, 신진 세력, 새로운 세력 등용해가지고 왕권을 좀 더 키우려고 했고, 그리고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조와 외교를 맺는 등의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피살당해서 이제 죽어요. 뭔가 개혁하려는 왕은 죽여버리잖아, 주위에서. 그치? 다음에 또 무령왕은 또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무령왕 때는 귀족 세력을 통제해서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백제는 8성이라고 해가지고 8종류의 성을 갖고 있는 귀족들이 굉장히 힘이 셌거든. 그러니까 왕권이 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조의 양이라는 나라와 교류를 해서, 특히 이제 무령왕릉이 우리 그때 여기 나와 있죠. 무령왕릉이 중국 남조의 벽돌 양식이란 무덤 양식을 본따가지고 우리나라에선 거의 볼 수 없는 양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본,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은 형식도 나오고, 이런 중국의 돈 이런 것도 나오고,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금이나 금동 신발 같은 거나 나오는 국제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이었나 봐, 이런 걸 다 받아들이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이거 중요한 거 담로라는 걸 설치했는데, 담로라는 것은 이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인데, 국왕의 아들이나 왕족, 뭐 친척 이런 애들 보내서 다 직접 다스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이 지방의 22담로라고 하는 게 특수 행정구역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 성왕 때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부흥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백제가. 그래서 일단 그걸 우리가 중흥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거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수도를 옮겨요. 수도를 사비성으로 옮기고, 이게 지금의 부여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한때 바꿔서 부르기도 했어.
그 성왕 때는 이제 관등지 16관등 16등급의 관등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육부 이제 이건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런 걸 했고 신라와 함께 한강을 잠깐 다시 차지하는데 그때 이제 진흥왕이 배신 때리잖아, 그치?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서 전사하고요. 그리고 성왕은 굉장히 불교를 많이 믿어가지고 불교가 많이 확산이 됐어. 왕권 강화 사상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백제도 외울 때 이제 앞글자 따서 외울 거고요. 고근침, 개동무, 비료양 잠깐 뺄게요. 미안한데 고근침, 개동무, 성 이렇게 아니면 뭐 고근침개 동무성 이렇게 외우던지 어쨌든 앞글자 따서 좀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신라로 갈게요. 신라는 우리가 이제 원래 왕이라고 부르기 전에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이런 식으로 그 지도자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각각의 의미도 있었죠. 거서관은 뭐 귀인이란 뜻이었고 차차웅은 제사장, 이사금은 연장자, 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마립간은 대군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립간, 뇌물 마립간 때의 별표 드디어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됐다라고 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럼 뭔데? 이 이전에 뭐였을까요? 3성이 있었어. 신라는 3성이 있었는데요. 박석김이라 하거든. 박씨, 석씨, 김씨. 얘네 3성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왕위를 차지했는데 드디어 이때는 김씨가 혼자서 왕위를 독점했다는 거는 왕권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거든. 그래서 이때 이제 헬프를 쳐요. 고구려한테. 광개토 대왕이 도와주러 옵니다. 그 다음에 눌지왕 때는 이제 나제동맹 체결하는 거고 지중왕 발표하고 지중왕 때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중왕 때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나와. 빨간색 준비하시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지중왕 때는 순장을 금지했어요. 그 너희가 순장 잘 암기가 안 되는데 그 생매장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고대 사회에선 노동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국력이었는데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단 순장은 금지해야겠지. 그래서 왕권이 강한 시점부터는 이런 게 금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경이 보급되는데 우경은 소로 밭을 가는 거야. 소자에 농사지을 경자거든.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이 도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산국을 정복하고요. 여기 이제 지금의 울릉도, 독도 정도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라는 국호를 제정해서 처음으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왕이라는 이름도 처음으로 이때 이제 부르고 중국식의 호칭이거든. 이런 걸 하고 지방관을 파견한다든지 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흥왕 중요하고요. 법흥왕 때도 이것도 빨간색이에요. 17관등. 이거 뭐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잠깐만.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제 같아요. 옷 색깔 입는 거. 오케이. 다음에 불교를 공인했고 불교 공인은 너희가 초등학교 때 한번 배웠으면 2차돈이 얘들아 2차돈이 그거 알아요? 그 빨간색 피를 흘려가지고 왜 믿게 했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때는 금강가야를 복속시키고 그 해의 연호를 이거 병부도 설치했는데 여기도 쓸까요? 병부도 설치했어요. 이거 군대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 등도 너무 많이 했지. 이렇게 많이 했어, 그치? 그 연호를 마련했고요. 연호를 사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연호가 지금 생각이 바로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을 했고요. 생각났어요. 건원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너무 많이 했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법흥왕 뒤를 이어서
진흥왕 때는 드디어 전성기를 이제 확보를 합니다. 전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황룡사라는 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화랑도는 이제 화랑과 낭도로 이루어진,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이러다가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까지 하게 된 이게 이제 진흥왕 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불교도 정비를 해요. 진흥왕 때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한강을 차지했어요, 그치? 그래서 한강을 백제를 정복해, 아니 한강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하고요. 함경도 해안지방까지 진출하고 한강을 차지해서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 같은 것을 이제 세웠습니다. 자, 신라도 이렇게 뭐가 많잖아, 그치? 근데 신라는 왕의 이름보다는 한 일 위주로 좀 더 기억을 하고, 지증왕, 벽풍왕, 진흥왕 순서인데, 이게 뭐 순서는 몇 개의 왕이 없어서 금방 외워질걸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야. 가야는 6개의 가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가 김해 지역에 있었던 금강가야였어요. 금강가야가 대표였던 이유는 여기는 이제 바다가 근처에 있어서 해상교통의 요지였고, 평야가 많이 넓게 있어서 활발하게 발달된 농업과 풍부한 철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어서 처음에는 대표가 금강가야였는데, 고구려에서 강개토 대왕이 이제 침입을 했다는 건, 이건 이제 흐름을 알아야 돼. 보면 처음에 강개토 대왕 나왔을 때는 얘들아, 내무랑이 헬프를 쳤다 그랬지. 내무랑은 어느 나라? 신라. 그럼 네모랑은 왜 헬프를 쳤어? 쳐들어간 나라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얘가 쳐들어갔는데 이때 한 팀이 가야였어요. 가야. 이렇게가 한 팀이거든. 사이가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팀으로 쳐들어가다 보니 네모랑이 헬프를 쳤고,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대왕은 얘도 쳐야 되지만 얘도 쳐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강가야가 위축되고 이후에는 대가야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버풍왕 때는 금강가야가 먼저 병합되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정복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야는 결국 중앙 집권 국가로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중앙 집권 국가라는 거는 왕권이 셌던 나라, 왕권이 엄청 셌던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 이거를 왜 성장을 못했을까 이거야. 첫째, 가야는 6개로 육가야라고 하는데 6개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그 가야가 서로 6개의 나라가 굉장히 다들 독립적으로 힘이 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있어가지고 위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좀 자립적으로 성장하기 힘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성장을 못했다는 것은 연맹왕국 체제에서 머물렀다 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를 꼭 이 단어 같은 것도 좀 기억을 해야 해요. 됐고, 이제 남은 거는 문화사입니다. 자, 먼저 삼국의 교류부터 보자. 삼국은 각각 이제 교류도 많이 했고 또 일본에게도 많이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그래서 특히 교류를 할 때 이제 고구려에서는 종이와 그림, 종이 제작하는 거와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뭐 담징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전파를 했고요. 그리고 백제는 아직기와 왕인, 아직기와 왕인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상하지만. 그래서 한자를 알려주고, 그리고 신라는 배를 만드는 기술, 뚝을 쌓는 기술, 제방술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조선술이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가야는 철기와 토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전파를 해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이 삼국시대 때 급격하게 여러 가지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때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 가야로부터 이제 문화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토기를 스에키 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는 고구려가 여기서 이렇게 줬다는 거고, 백제는 이렇게고,
가야가 여기 있고 신라는 뭐 이렇게 있다. 위치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라고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자. 종교와 이제 학문인데요. 삼국에서는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정신을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은 부처가 곧 왕이다 이런 사상들을 좀 심어주면 어쨌든 백성들이 왕의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국가 불교이면서 호국적이라는 거는 나라를 지킬 때 이제 믿는 그런 종교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 건물은 아까 했던 신라시대 때 황룡사 그리고 미륵사, 이거 백제 지역에 있는 거, 그리고 이름이 왕명이 불교식이었다, 뭐 진흥왕, 뭐 법흥왕 다 이게 불교식이야, 성왕 이런 거. 그다음에 도교라는 종교는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과, 그러니까 신선들은 막 나이가 150살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거야. 그리고 노장 사상 등이 결합이 됐는데, 노장 사상은 이제 자연에서 좀 놀고 쉬고 하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증거물로는 고구려 벽화, 그리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도 이런 게 증거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에서는 천마도라고 해서 말 그림 그려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벽화가 아니라고 했죠. 말을 탈 때 쓰는 거고, 백제 금동대학로 이런 거에서도 도교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한자는 이제 고구려는 태학이라는 학교가 세워졌었고, 지방에서는 경당이라는 학교가 있었고요. 백제는 오경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이제 한자를 가르쳤다라고 하고, 신라는 향찰이라고 해서 이게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린 언어를 썼다라는 흔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비석이었는데, 임신석이석이라고 해서 몇 월 며칠에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했다 이런 걸 썼던 비석에 남겨져 있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르게 해도 되겠는데, 천문학은 농사와 관련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신라의 천문대, 첨성대가 있고, 음악은 안 해도 되고요. 그림은 고구려의 고분 벽화, 그리고 신라의 아까 했던 그 천마도, 그 다음에 황룡사 그림이라든지 호류사의 금당벽화에서 나온 고구려의 담증이라는 스님이 그린 그림이 또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고분은 옛날 무덤을 말하는데, 고구려와 백제는 돌 무지 무덤에서 계단식 돌무덤, 아니지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 신라는 좀 특이했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거 서로 구분해서 많이 알아야 되죠, 얘랑 얘를. 그래서 신라에서는 돌무지 덧널무덤, 왜 이래 이거? 돌무지 덧널무덤이 유명하고요. 그림을 우리가 그리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속에 만약에 이렇게 시체 이렇게 있고 하면은 이거를 다시 돌로 이렇게 막 쌓고 나서 다시 흙을 또 이렇게 막 덮어서, 그지? 이런 무덤이고, 굴식 돌방은 약간 이렇게 입구가 있는 상태에서 안에 이렇게 뭐 껴묵거리나 시체 매장하는 게 있고 이런 식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왜 도굴이 쉽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돌무지 덧널무덤과 후기에 가면은 이제 굴식 돌방무덤도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것은 돌무지 덧널무덤과 굴식 돌방무덤이 서로 이제 비교가 많이 됩니다. 가야에서는 돌 덧널무덤이라 하는데 이건 잘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좀 정리했었을 때, 그때 얘는 이제 좀 껴묵거리가 많죠. 많이 묻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벽화는 대신에 없어, 그치? 이거는 반대죠. 껴묵거리가 없고 벽화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불상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것이 고구려의 영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스님이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이렇게 광배가 이렇게 있는 이러한 이제 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 거고. 그다음에 서산 마의 3존물. 마에라고 하면 이제 벽을 깎아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백제의 미소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탑은, 백제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신라는 경주의 분황사 모전석탑, 이렇게 유명하고, 그 외에 백제에서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런 것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황룡사 9층탑, 목탑인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우면 될 것 같아요.